그러면 LNG,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발주가 나올 텐데 그걸 누가 가지고 가게 될까? 대우조선해양이 그걸 거의 싹쓸이 했더라고요, 과거에. 예. 지금 하나오션이죠. 자, 이번 이야기는 북극항로인데 이제 북극항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된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북극항로가 왜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러시아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네.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서 쉬었고요. 그곳이 하바롭스크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져 있는 콤소몰스크라는 지역이고요. 시베리아 동남쪽이에요. 그래서 뭐 그나마 시베리아 쪽에서도 그나마 좀 기온이 양호한, 너무 척박하지 않은 그 정도 수준의 그 정도 환경이고요. 제가 이제 장모님을 뵙고 이제 같이 산책을 했는데 장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장모님이 살아생전에 한 번도 에어컨을 써보신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월 중순에 이제 시베리아에 있었는데 한낮의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는 피로 자체를 못 느끼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에어컨 없이는 여름이 나기 힘들다, 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하셨던 거예요. 저녁에는 서늘하고 그늘만 들어가도 이제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이번 여름엔 저도 쉽지 않았어요. 30도 넘어가니까 여기가 정말 시베리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시베리아 하면 사람들은 얼어붙은 땅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여름에는 땅이 어때요? 시베리아 하면 유명한 게 영구 동토. 1년 365일 얼어붙어 있는 땅이 많은 곳이 바로 시베리아 북부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얼어붙은 시베리아 땅이 점차 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여름을 러시아에서 보냈으니까 한국에 계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올해 여름 정말 힘들었다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이 여름이 나기가 힘들어지는 만큼 지금 러시아 땅이 살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베리아 땅은 이 광활한 대로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가 1억 4천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근데 이제 러시아의 인구의 대부분이 서쪽 러시아에 다 집중돼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모스크바 이쪽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시베리아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개발도 힘들고 환경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적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떠나버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수십만 명의 러시아의 젊은 남성들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탈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현지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블라디보스톡에 갔는데 그 첫날 북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도 그분이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억양이 이제 북한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북한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인들이 참가를 했고요. 지금 러시아의 심각한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하늘길을 이었고 철도길도 이었고 심지어 다리를 건설하여 자동차가 오고 갈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인프라를 깐다는 것 자체는 장기적인 협력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월남전에, 베트남전에 참가하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가 피를 흘리면서 달러를 벌어오셨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분들이 중동으로 가셔서 달러를 또 벌어오셨어요. 그렇죠. 그 똑같은 역사가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전쟁이 끝나면 아마 시베리아, 특히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을까. 그게 제가 보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지금 관계이고요. 그럼 북한에 이제 필요한 제조업이나 뭐 이런 현장들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하가 돼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생산성이 떨어지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이제 왜 러시아는 이 북극항로를 개발하려고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기존에 이 남방항로를 중심으로 에너지와 물자가 지금 운송이 되고 있어요. 특히 유럽 로테르담을 출발하면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게 되고요. 이것이 이렇게 지나서 남중국해를 거쳐 부산까지 도달하는 게 기존의 남방 항로였어요. 근데 이 기존의 항로에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4년 전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그때 당시에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그때 한 상선이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어요. 네, 대만큼. 그러니까 다른 배들이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멀리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운임비가 폭등해버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촉발시킨 거예요. 그때 이 수에즈 운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올해 4월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중동 전쟁이 발발했었죠. 예. 그때 이란이 어떻게 협박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피격하겠다. 호르헤즈 해협을 호르무즈 봉쇄해버리겠다.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유가가 8% 급등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존 루트를 따라오면은 남중국해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봉쇄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에너지와 물류가 물자 운송이 전부 다 막혀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기존 항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항로를 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미국의 입장과 또 러시아의 입장은 어떨까요? 러시아는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막대한 국력을 지금 소모하고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러시아에 정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장에 나가는 이 군인 장병들에게 월급을 두둑하게 줘야지 그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루블을 찍어내는 거예요. 루블 찍어서 이들에게 월급을 두둑히 주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거의 한국보다 못지않는 수준이고요. 제가 그 현지에서 중고차를 구매를 했어요. 18만 킬로미터 탄 투싼을 심지어 앞유리에 금까지 가 있어요. 이걸 제가 얼마에 주고 샀을까요? 보통 한국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500만 원도 너무 비싸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폐차 수준이죠. 제가 이걸 한국 돈 2천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와, 거의 신차 가격으로 좋네요. 와. 그만큼 이제 중고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지금 사람들 생활 수준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연금 수령자들,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 일반 서민층들이 굉장히 심한 인플레이션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푸틴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이 서민층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소하려면은 새로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극 항로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한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았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알래스카를 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이 북극 항로 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에 팔 수 있고, 러시아도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되면서 여기서 러시아 미래의 신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3달 됐나? 두 달 전인가? 2달 전에 만났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이 알래스카에서 만났잖아요. 알래스카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그쵸.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어요. 그때 러시아는 서구 열강과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데 여기에 너무 국력이 소진되니까 알래스카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영국이 알래스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게 뺏길 바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미국에게 팔아버리자 해서 넘긴 땅이 바로 알래스카였던 거예요. 지금 이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자원들이 묻혀 있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땅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북극 항로 시대를 같이 열자는 미국과 러시아의 의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북극 항로에 이제 묻혀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베리아와 북극은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의 손때가 타지 않은 곳이에요. 이 경로를 통해서 엄청난 자원들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에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의 엑소모빌이 사할린의 유전과 가스 개발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럼 사할린의 위치를 우리가 보자고요. 일본의 북쪽에 위치한 바로 이곳이 사할린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할린이 일본이랑 러시아의 분쟁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에 미국이 또 이제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좀 더 지지를 해주면서 대신 내가 여기 이권도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 북극 항로 경로를 타고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디를 통과하게 되죠?
베링해를 지나면서 알래스카와 맞닿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죠? 알래스카를 개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생산하는 가스를 일본과 한국, 동아시아에게 팔고 싶어요. 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쭉 가면 러시아, 북시베리아, 야말 지역에 엄청난 양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요. 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스는 전 세계 매장량의 무려 3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 여기 이 북극항로 경로를 통해서 묻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미국과 러시아는 개발해서 동아시아에게 팔고 유럽에게도 팔고 기존 지정학적 리스크를 탈피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존 남방 항로를 수많은 나라들을 거치면서 수많은 어떤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상 러시아가 대부분의 북극 항로의 이동 경로는 대부분 러시아의 영토를 지나가기 때문에 러시아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러시아 하나만 하면 아무런 그 다른 나라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 두 나라만 이제 마음을 합치면 전 세계를 상대로 값싼 에너지를 개발해서 마음껏 팔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우리 수소 경제 시대도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이유는 그럼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를 활용한 수소 전환 이렇게 보시면 수소를 생산하기 가장 경제적이고 쉬운 방법은 바로 가스를 개질하는 거예요. 그쵸. 가스에서 탄소 포집으로 탄소만 떼어내면은 청정 수소를 그대로 우리나라 수소 운반선이 그거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때부터 저렴한 수소 경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포집한 탄소를 어디에 묻을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엄청난 광활한 대륙에 거기에 수많은 유정을 개발했던 가스를 개발했던 거기에 다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탄소를 넣고 묻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의 의지예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뭐 북극 항로가 되냐 안 되냐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북극 항로 전람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제가 직접 이 사진을 찍어왔어요. 거기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그 북극 항로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러시아 북부와 북극 개척은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상인, 탐험가, 과학자, 노동자 등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여정입니다. 2000년대 초 대규모 북극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오늘날 북극 항로 개척은 러시아의 최우선 과제이자 주권적 선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 자,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어요.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국력이 소진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민들에게 러시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요. 그게 바로 북극 항로라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 전람회를 유치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어떤 업종과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우선은 쇠빙선, 조선 쪽은 있을 것 같고 말하는 가스 쪽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를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사진에서 잡아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북극 항로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기업들의 명단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제일 왼쪽 밑에 보면 이 러시아어로 적혀 있어요. 로사톰이에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러시아 원자력 공사예요. 왜 북극 항로에 원자력이 필요할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노바텍이에요. 노바텍은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가스 개발을 하는 러시아의 큰 회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SKF. 이건 해운 회사예요. 즉 북극 항로 길을 개척하는 회사인 거예요.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가 페스코. 이건 로지스틱스 물류 회사예요. 이 네 가지가 딱 보면은 이 네 가지 산업이 핵심인 거예요. 북극 항로 개발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어가는 기업들의 명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극 항로 시대에는 SMR 추진 선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연료가 다르구나. 네, 이미 이 선박을 로사톰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즉 원자력 쇄빙선이에요. 엔진을 SMR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무한 동력이네요. 그러면. 이 배의 장점은 바로 이 SMR 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급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배의 운행 기간은 만약에 사람이 안 탔다고 생각했을 때 운행할 수 있는 그 기간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4년? 그러면? 5년이에요. 5년 정도. 5년에서 6년. 그러니까
사람 선원들이 필요한 식수, 식량이 사실상 막 없다면 5년 이상을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붙는다면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 물자 보고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 자율주행 선박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 기술을 우리나라 HD 현대에서 아비커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걸 자율주행 선박 시대를 지금 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선박은 북극 항로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모든 정보들이 단편적으로 다 나뉘어 있는 정보들이 합쳐지고 있는 거죠. 자, SMR 추진 선박은 왜 필요할까요? 북극의 얼음은 평균 4에서 5m 정도 두께로 얼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선박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미포조선이 아마 유력한 수혜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합병을 한다는. 그러니까 합병하겠죠. 아마 여러 MRO도 있지만 이것까지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자력 세빙선을 앞세워서 이 세빙선이 계속해서 얼음을 깨면 그 뒤를 이런 중형 선박들 뒤를 따를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SMR의 강력한 동력,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동력은 인프라가 없잖아요. 북극에는. 아무런 중간에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런 장비도 없고 보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출발하면 끝까지 한 번에 원스톱을 운행할 수 있는 그 선박은 SMR 선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핵 추진의 장점은 4년에서 7년 한번 그렇게 그런 교주기가 장기간 운행을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북극이 어떤 지역이죠? 인간의 손때가 타지 않는 정말 마지막 남은 청정 지역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다녀오면서 배를 타고 다녔어요. 거기서 엄청난 매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벙커 시우를 떼니까 정말 더러운 매연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벙커 시우를 쓰는 선박을 잡지 않으면 이 온난화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청정 환경 지역에 그 무엇보다 지금 온도가 중요한 북극에 이 더러운 연료를 쓰는 그 선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북극 항로는 무탄소 에너지를 쓰는 선박만 항해할 수 있게 허락을 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SMR 선박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북극 항로 시대를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우리나라가 SMR 추진선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HD 현대 조선해양, HD 한국 조선해양, HD 현대중공그룹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원자력 추진선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이 앞으로 건조하게 될 군용 선박은 군함은 SMR 선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앞으로 미래 전쟁에는 드론과 로봇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수만 대의 드론이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투기를 그리고 그쪽 로봇 병사들이 되겠잖아요. 얘네들이 뭘로 움직여요?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충전하고 활동량을 늘려주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 때고 이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할 수 있으려면 이 자체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MR 선박 시대에 열릴 거라 봐요. 그럼 우리나라 보면 SMR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경제성이 있냐 없냐 뭐 실체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우주 개척 시대에도 우주선의 연료로 SMR이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SMR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커나갈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SMR 관련 기업들 주가가 상승세가 막 폭발적이잖아요. 막 적게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씩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미국의 첨단 금융 관련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미래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LNG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발주가 나올 텐데 그걸 누가 가지고 가게 될까? 제가 노바텍이 예전에 어떤 기업들에게 발주를 줬나 찾아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그걸 거의 싹쓸이 했더라고요, 과거에. 지금 하나오션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그러면 이 북극 항로에서 나오는 막대한 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노바텍과 사업을 했었던 하나오션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겠구나. 그렇겠죠. LNG 캐리어서는 하나오션이 아마 수주를 많이 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핵 추진선은 역시 HD 현대중공업그룹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아마 좀 서로 먹거리를 이렇게 딱 분할해서 먹지 않을까. 근데 좀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밸류에이션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항상 빠질 때 사시기 바래요. 밸류에이션 전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어쨌든 이런 미래
신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에도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극 항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민간기업.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정책적인 컨트롤을 하는 그 기업이 현장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극 항로 때문에 부산이라는 곳의 이제 지리적 중요성이 더 부각될 거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이재명 정부도 알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걸 결정하였고, HMM에서는 이제 내부 일부 반발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선 저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성 낚시를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하셨어요. 근데 위성 낚시의 경력을 보면 1993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수교를 열자마자 그때 러시아 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가신 분이에요. 네. 거기서 93년부터 99년까지 1등 서기관 역할을 하셨고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분이에요. 아, 러시아 통이네요. 통이에요. 네.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러시아 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뭔가 러시아와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북극 항로 위해서 전용 선박 건조 지원 그리고 보험 금융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향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북극 항로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이제 그 알래스카를 빠져나오는 곳까지 베링해를 빠져나오고 나서부터는 러시아가 이 항로를 뭐 부산 쪽으로 해서 지나갈지 일본 쪽으로 지나갈지 뭐 더 안으로 들어서 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기항 같은 곳들을 선정할 때 자기들의 좀 영향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좀 러시아가 예를 들어 중국, 한국, 일본 중에서 어디랑 더 손을 잡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바로 우리나라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어요. 국제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요. 미국이 왜 북극 항로를 원하나요? 기존의 이 중국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북극 항로를 개발하면. 중국을 따돌리고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미국이 에너지를 자유롭게 수출하고 여기에 많은 물자를 운반하게 되면 미국의 힘은 강해지고 중국의 힘을 누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유리한 위치. 그래서 중국의 북극 항로의 중심지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어 하겠죠. 이게 미국의 입장일 것이고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러시아도 강대국에 둘러쌌죠. 태평양을 건너면 미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일본과 전쟁을 벌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바롭스크까지 가면 거기까지 일본 군대가 밀고 올라왔던 그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있어요. 전투의 흔적이. 하바롭스크가 블라디보스크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거기까지 일본이 침략을 했던 그 역사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러시아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되었지만 국경선을 역사적으로 길게 마주한 국가끼리 사이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합치고 있는 건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일 뿐이지만 결국 이런 역사적인 그런 과거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결코 사이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실제 러시아와 중국은 핵전쟁까지 벌일 뻔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놀라웠던 건 거기서 많은 유물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그 발해 유물도 거기서 제가 발견을 하였고요. 정말 많았던 건, 제가 놀라웠던 건 중국, 진나라 때 유물이 거기서 너무나도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 중국이 국력이 약해지면서 그 연해주 땅을 러시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가주의자들은 이 땅을 되찾아야 된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블라디보스톡의 길거리를 돌아다니까 거의 농담 아니고 거의 한 5명 중에 1명은 중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한국은 가지고 있고요. 한국을 아무리 키워줘도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이익과 러시아의 이익과 그리고 한국의 이익이 일치 단결하면서
북극 항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만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러시아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벌써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회를 지금 뺏기면 안 돼요. 중국이 그러면 북극 항로에서 어느 지점을 어떻게 어디 쪽을 노리는 거예요? 자기네 쪽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거예요? 러시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관광 버스를 해서 거기서 막 수십 명씩 와서 관광을 하고 그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블라디보스톡 쪽에 항구만 열어주게 되면은 러시아는 자유롭게 이 항로를 이용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도 만났다가 시진핑도 만났다가 이게 뭐 몸값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야. 너네 얼마 배팅할래? 중국이 얼마 배팅한다. 너 이 정도 할 거야? 알았어. 기다려봐.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여요. 이 북극 항로를 트럼프는 자기가 그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비즈니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냄새를 잘 맡아? 비즈니스맨.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이 될 걸 아는 거야. 북극 항로를 빨리 열고 싶은 거야. 근데 푸틴도 알죠. 원자력 하면 우리랑 연결 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핵추진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선박의 엔진을 SMR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한화 엔진 아시죠? 알죠. 한화 엔진의 전신이 뭐죠? HSD 엔진이죠. HSD의 전신은 두산 엔진이에요. 맞아요. 두산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두산 엔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선박용 엔진을 제조했던 그 역사, 그 기록이 두산 그룹에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쵸. 그러면 SMR 추진선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조한 SMR이 선박용으로 납품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 그림이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선박용 엔진을 대체하는 SMR 선박용 엔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막대한 가스, 그 가스를 가져와서 뭐에 쓰는 거죠? 발전소를 돌려야 되잖아요. 가스 발전소 엄청 돌려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죠? 가스터빈, 가스 발전소. 거기에 누가 잘하죠?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그리고 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가져온다. 수소 경제 시대에 또 수소 발전.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바로 수소예요. 최근에 수소 발전 사업을 하는 두산 퓨얼셀. 기업이 지금 올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 수소 얘기를 지금 별로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블룸 에너지 수소 발전하는 이 사업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엄청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블룸 에너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거 기저 전력을 쓸 수 있다. 수소도 수소를 기저 전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수소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잘 열리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극 항로 시대가 되어서 값싼 수소를 가지고 오면은 수소 발전 시대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뭘 가지고 있죠? 자회사로 두산 퓨얼셀 그리고 수소 터빈까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이걸 지금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수소 발전 시대가 되면 누가 또 이 기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주주 입장에서 정말 많은 상상들을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게 시간이 지날수록 두산이 지금 준비했던 그 신사업들이 다 시대 정신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지금 엄청 계속해서 이 사업들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룹사들의 그 역사를 분석을 해보면 1세대, 그러니까 설립자, 창업자들이 버려놓은 사업을 이제 기존의 2세대, 3세대들이 그걸 물려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두산은 1세대가 창업한 그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남은 사업들은 모조리 미래 신성장 사업인 거예요. 제가 그 가능성을 보고 두산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심을 했었고 2년 전에 나와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산이 제가 볼 때 성장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변화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되면서 주식시장에는 그게 뒤늦게 부각되고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업 구조 조정을 저렇게 기가 막히게 했을까. 기존에 정말 내수 중심의 소비재 산업들을 다 처분했고 지금도 지금 많은 유튜버들, 경제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미국 자산으로 빨리 옮기라고. 두산이 보세요. 10여 년 전에 두산 바켓을 인수하면서 그때 당시에 엄청 비싸게 샀다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 두산 바켓으로 이 두산 바켓을 인수해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국내 자산들 모조리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에 몰빵한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많이 팔았죠. 정말 신기하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비난도 많이 받았고 두산 경영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난과 비방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10여 년이 흐른 지금 보면 야 기가 막히다 구조조정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거기다 탈원전의 직격탄까지 얻어맞아 버려가지고 그 유동성이 완전 말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북극항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큰 판이 있다라는 거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치인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그래서 인구쌤 저도 이제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으면 하고요. 정말 많은 선구자들이 북극항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지금 저는 북극항로 사업을 이렇게 평가해요. 제가 5년 전 다시 원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그 생각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앞으로 향후 5년을 봤을 때 북극항로가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근데 마침 또 가서 눈으로 또 보고 오셨기 때문에 또 그 얘기 듣고 나서 아 이거 진짜로 되겠구나라는 게 점점 현실화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아직까지 다행히 이게 지금 뭐 주가로 반영된 것들이 나오질 않은 상태니까 더 기회가 또 아닌가. 한 몇 년간 테마로 움직일 거예요, 당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두산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두산 투자한 일이 거의 5년이 돼가요. 최근 1년을 빼면 대부분이 상승, 하락, 거의 횡보 구간이었어요. 기간이 4년이나 지속됐었다고요. 그리고 최근 1년 주가가 폭발했어요. 저는 북극항로도 이렇게 움직일 거라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관련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아니면 저평가된 또 가치주를 또 발견할 수 있을 거고 그때쯤에서 또 한번 우리 업데이트를 한번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먼저 알게 되시면 저희 채널 저희 먼저 나와주세요. 약속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제 1부, 2부, 3부 해가지고 되게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상이 추석쯤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어떤 투자의 철학을 좀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